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센스라는 책입니다. 제이미 홈스가 지은 책이고요. 2015년도 나온 책인데 복잡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복잡한 세상을 살기 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한 선택이 있는데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두 명의 하버드대 심리학자들이 부조화에 대한 반응을 다룬 획기적인 실험을 발표했다. 제롬 브루너와 리오 포스트먼은 인간의 지각 그리고 보다 넓게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믿었다. 당시 이론가들은 마음이 일종의 컴퓨터라는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의 두뇌가 다양한 입력 값에 대해 단순히 암기한 공식대로 반응한다는 개념이며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심리과학 분야에 걸쳐 끈질기게 남아있다. 브루너와 포스트먼은 이해라는 것이 수동적이라기보다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추론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검은색과 빨간색 중 일부가 뒤바뀐 독특한 카드 세트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브루너는 우선 미국의 한 카드 회사에 색깔이 뒤바뀐 트럼프 카드를 제작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기꾼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하버드의 로고가 찍힌 문구류를 사용했다. 하지만 그가 지극히 순수한 의도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제작 회사는 도와주기를 꺼렸다. 그들은 정말 짜증나게 굴었습니다. 훗날 브루너의 회상이다. 결국 그는 같이 그림 강의를 듣고 있던 엘리엇의 처제와 함께 화방에 가서 속임수 카드를 만들기 위한 물감을 구입했다. 색깔이 뒤바뀐 카드는 언뜻 보면 다소 애매한 모양을 하고 있다. 빨간색 스페이드는 검은색 스페이드나 빨간색 하트로 보이기도 하고 검은색 하트는 빨간색 하트나 검은색 스페이드로 보이기도 하는 식이다. 브루너와 포스트먼은 이 속임수 카드를 살짝만 보여줄 경우 상충되는 해석을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눈앞에 잠깐 카드를 노출한 뒤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였다.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빨간색 스페이드, 빨간색 클로버, 검은색 하트, 검은색 다이아몬드가 평범한 카드에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각 카드를 100분의 1초 동안 보여주었으며 점차 시간대를 늘려 최대 1초 또는 사람들이 카드를 정확하게 판별할 때까지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96%가 처음에는 속임수 카드를 정상적인 카드로 묘사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볼 것이라고 기대한 것을 보았고 가능한 모든 예외를 전부 부정했다. 한 참가자는 무려 16번이나 검은색 하트 3을 빨간색 하트 3이라고 대답했다. 또 한 사람은 검은색 하트 3을 24번에 걸쳐 스페이드 3이라고 말했다. 44번이나 잘못된 대답을 한 사람도 있었다. 두 심리학자의 관찰에 따르면 정상 카드를 판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8m초였다. 참가자들은 거의 보자마자 정상 카드의 숫자와 모양을 대답했다. 반면 속임수 카드는 판독에 4배나 긴 시간이 걸렸으며 심지어 1초 내내 노출했는데도 참가자들의 10% 정도가 속임수 카드를 제대로 판별해내지 못했다. 또한 브루너와 포스트먼은 몇몇 카드를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자 참가자들이 해당 카드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생각을 떠올렸음을 알게 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이 빨간색 스페이드와 빨간색 클로버의 색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자. 갈색, 검은색과 빨간색이 섞인 것, 빨간 테두리가 있는 검은색, 빨간빛 안에 검은색, 보라색, 어딘가 붉은 빛이 도는 검은색, 녹슨 철 같은 색, 녹슨 철 같은 검은색, 불구스름한 카드 위에 검은색, 칙칙한 올리브색, 회색일 띤 빨간색, 붉은색으로 보였다가 검은색으로 바뀜, 거무스름한 갈색, 흐릿한 붉은색, 붉은색에 가깝지만 완전히 검은색은 아님. 참가자의 50%가 일정 시점에서 이렇게 인지적 교착 상태를 경험했다. 심지어 속임수 카드가 일반 카드와 다르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에도 참가자들의 지각은 여전히 카메라처럼 객관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에 형성된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 현실은 유동적으로 구성되고 왜곡되기까지 한다.
그리고 확실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금 본 것을 설명해야 할 때가 되자 실험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속임수 카드의 모호함에서 놀라울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다. 한 참가자는 빨간색 스페이드 카드를 본 후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심지어 카드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그게 무슨 색인지 스페이드인지 하트인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스페이드가 어떤 모양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또 다른 참가자도 그에 못지않게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다. 빨간색인지 뭔지 내게 알 게 뭡니까? 참가자의 57%가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브루너와 포스트먼은 비정상적인 것을 덮어버리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밝혀냈다. 이들은 또한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모호성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는 사실도 알아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카드를 보았는지 설명해달라는 실험 진행자의 요청이 압박으로 작용했다. 실험의 스트레스 때문에 속임수 카드로 인한 마음속의 갈등이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브루너와 포스트먼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기계적으로 간극을 메우고 불일치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선입견이 어떻게 경험을 적극적으로 왜곡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선입견은 사물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매일같이 자동적으로 세상에 대한 사소한 추측들을 한다. 이러한 추측들은 우리의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는 사물, 행동, 사건, 사람, 생각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해도 좋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는 빨간불이 켜지면 차들이 정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엌의 수도를 틀면 맥주가 아니라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추가 근무를 하면 결국 월급이 올라갈 것이라 가정한다. 또한 스페이드는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가정하는 인과관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접하든지 그 대상에 더욱 자동적, 적극적으로 일한 선입견을 더 씌운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너와 포스트먼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빨간색 스페이드를 검은색 스페이드나 빨간색 하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게임용 카드의 원형이 너무나 깊게 각인되어 있어 참가자들은 제대로 보지 않고도 즉시 카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흡수할 수는 없다.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일반화를 해야 한다. 심리학자 조든 피터슨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존재의 압도적인 복잡함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저지하며 피터슨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와 관련 없는 방대한 정보를 제거한다. 피터슨은 마음의 이러한 능력을 단순화의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각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만날 대상에 적용되는 이론을 만든 다음 그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넓은 의미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이렇게 적었다. 믿음은 지각이 작동하게 하는 엔진이다. 너그럽거나 희망적이거나 냉혹하거나 비통하거나에 관계없이 우리의 기대와 가정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끊임없이 비틀고 심지어 왜곡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삶의 더없이 거대하고 시끄러운 혼란에 대처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호성을 줄이고 확실성을 늘려가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체계는 잘 운영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두 명의 하버드 심리학자가 실험한 것이 나오죠. 부조화에 대한 반응을 다룬 실험을 했는데 일반적인 카드, 포커 게임을 하는 카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원래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은 하트와 다이아몬드고 까만색은 클로버와 스페이드인데 이것을 색깔을 바꾼 겁니다. 원래 빨간색을 갖고 있는 하트와 다이아몬드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원래 검은색이었던 클로버와 스페이드를 빨간색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노출시켰더니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카드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10%는 제대로 판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입견이란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뒤에서 나오듯이 너무나 많은 방대한 정보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선입견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의 선입견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단순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런 마음의 선입견의 능력이 단순화의 기적이라고 또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의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어떤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선입견이다. 그래서 선입견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선입견을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의 단순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가 잘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선입견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외에 또 새로운 정보들을 또 더 입히면서 유연성과 이 선입견, 단순함을 같이 잘 버무려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